이 22번에다가 외부 행사 2번 했습니다. 그 저기 오송에 가서 오송에 LG 엔솔 갔고 유한양행 갔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자동차 모터쇼 갔고 해서 24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좀 했습니다. 지금 그 관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오니까 매일매일 바뀌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금융시장도. 그래, 너 뭐 떠들어 봐라. 그래서 결론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요즘 돌아가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도대체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이자예요. 국채 이자가 GDP의 몇 %냐라는 건데 요 3%입니다. 3% 단계 바로 우리 쌍둥이 적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을 때 이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국채 이자가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레이건이 굉장히 잘하고 감세 정책해서 미국 경제 좋아졌다 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거는 냉전하면서 소련이 무너진 거고 미국 재정은 이때 여기 보시다시피 이자율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국 경제 성장하니까 이거는 GDP 대비인데 분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인 국채가 많이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항상 위기로 오는 거는 요 빨간색이 국방비거든요. 국방비가 GDP 얼마냐. 국방비와 이자가 이렇게 붙었을 때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9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보면 9.11 테러도 나오고 이럴 때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왔더니 이제는 이자율이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계산을 심플하게 하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예요. 그런데 1년에 이자를 1조 달러씩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나 1.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9,900억 달러를 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나려면 무리수를 두는 이유도 바로 이거로 미국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국들이 저항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달러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 그림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신비로운 길이라고 했잖아요. 딴 나라들이 미국 이해 미국의 공산품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면은 미국이 달러를 이제 다른 나라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하면 달러로 받아서 이거를 다시 달러로 예금합니다. 중동은 100% 이러고 있어요. 통계로는 어디로 나오냐면 중동 애들은 돈 받아갖고 유럽에 예금하는 거로 나오는데 그 유럽 은행이 다시 미국 달러를 사는 거예요. 달러와 국채를. 이렇게 쿠션을 먹으면 그럼 달러 사면 미국에 돈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럼 주가도 좋고 채권도 소화가 되고 그러면 그 돈으로 미국이 또 해외로 또 나가서 또 투자하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이건. 그러니까 글로벌 임밸런스라도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불균형을 균형처럼 우리가 느껴져 온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일으키나면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똑같이 아주 그냥 데칼코마니 같이 움직였던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이 뒷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동맹국가들이 이걸 다 받아들여 준 거죠. 동맹국들이 미국과 미국 이외의 많은 동맹국들이 이게 이제 미국이 받아들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글로벌 GDP에서 20% 넘어요. 글로벌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 무역 송장 달러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은 편하게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미국 스스로 이 시스템을 거부를 하고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이 동맹국들을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빨리 하면 안 된다. 시간을 질리하고 날짜도 정해놨잖아요. 바보잖아요. 7월까지 패키지를 한다고 해서 바보의 짓인 거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 금융시장에서 미국 너 그런 거야? 한번 당해볼래? 그래서 이게 달러 가치는 뚝 떨어지고 달러 이외들은 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좀 덜 올랐죠. 그 이전부터 워낙 절하돼도 한국도 사실은 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CDS라고 하는 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보험료다.
그러면은 56bp 0.5%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는 35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거. 이게 높을수록 나쁜 나라예요. 이거 보시죠. 브라질, 멕시코, 헝가리, 베트남 다 있잖아요. 좋은 나라들은 다 여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 나빠지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뭐한데 이게 굉장히 리얼한 얘기입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공장에서 일한다면 미국은 좋아질 거냐 말까요? 당 80%. 오, 당연히 그렇지 뭐. 네?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네가 미국에 세운 공장에서 일할 거니 했더니 20%만 나 거기서 일할래. 이게 뭐냐? 미국 사람들은 제조업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 사장하고서 그걸 무진장 먹었는데 야, 너 어떡하냐 그랬더니 공장을 천천히 진답니다. 그냥 천천히 짓고 그러면 거기 근로자도 열심히 하냐 했더니 돌아버리겠대요. 화가 나갖고. 이건 로봇도 이런 로봇이 없다는 거. 이거 시킨 것만 딱 하고 그냥 어슬렁 이것도 하다가 여기 좀 문제되면 또 같이 하고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면서 대만에서 100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미국 애들이 못해서. 근데 TSMC 고민이 뭐냐면 1000명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갔더니 미국에서 얘들이 3년 지나면 영주권이 나요. 그러면 얘들이 TSMC에서 나와갖고서 딴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편하고 이런 거에만 익숙한 거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죠. 계속 나쁜 지표들이 뭐 굉장히 나오는데요. 부자 심리, 뭐 소득도 줄고 경기 침체율이 확 올라가고 요건 미국 정부가 보는 건데요. GDP 성장률이 내년도 올 4분기에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고 지금은 사재기에서 좀 지금 1분기까지는 데이터가 좋지만 2분기, 3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돼갖고 만약에 보편 관세 10%를 하는 건데 10이건 20이건 간에 그것이 진행되면 내년 가면 더 나쁘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데 인플레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마지막 공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잡는다 해서 미국의 정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이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쫙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2%대에서 4% 대출금리 오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2,000조만 따져도 2,000조에 2%면은 얼마입니까? 40조가 연간 계속 느는 거예요. 우리 추경 12조 한다고 하는데 이자 비용을 연간 40조씩 우리 국민들이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100조의 이자 비용이 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없는 사람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각 대출적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학자금 대출이에요. 학자금 대출을 바이든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만기가 들어와도 이게 갚는 걸 유예해 줬는데요. 지금 이거를 다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재정 운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올 가을부터 다시 상환을 재개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파산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금리 낮춰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썼는 건 미국 따라서 한 건데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나 이런 거죠. 나 신용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안 돼. 거절 비율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올 가을 정도 되면 저게 쭉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모든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53, 4%에서 지금 40% 중반대 39 그건 이제 예측 기관마다 틀려요. 그쪽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틀려서 민주당 계열은 더 낮게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은요.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데 요새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빨간색인데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이 와중에 채권을 사요. 주식은 파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한국이 안전통화냐? 안전통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유는 한국이 일본형으로 가고 있다고 외국인들이 보는 거예요. 한국의 디플레이션을 타겟팅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2.6%도 안 돼. 10년 후까지 2.6이다. 그럼 물가가 한 1% 올라간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1%도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사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한국의 디플레를 얘들은 일본형,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어차피 환율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돈이 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420원대에서 뭐 1,300원대 되면 달러당 120원 그냥 먹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국채를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길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난번에 우리 저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1분기 마이너스 1분기 0.2, 그다음 플러스 0.1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 0.2가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니까 우리 거의 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1년간 경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로 간 거는 오직 수출 하나였는데 수출도 꺾였고 그 수출의 본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로. 그래서 반도체 가격 중에 이게 범용 반도체 가격,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많이 가기는 어렵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던 하이닉스 이익을 보시면은 여기 7조 원 적자 내던 회사가 작년도 23조 원, 올해 36조 원 이렇게들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S사는 아니죠. 올해 6, 7조밖에 못 버는데 그나마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반도체보다 7배 정도 비싼 게 HBM인데요. 그럼 하이닉스가 저렇게 돈을 버는데 뭘 갖고 버느냐? 다 HBM으로 거의 60% 가까이, 50% 이상 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와중에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그 추경안에서 GPU 이거 있죠, GPU를 만장을 한 데서 웃긴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소버린에 정부가 하는 그 저기 데이터 센터 한 5만 장 정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지금 몇 장 갖고 있다고 했죠? 시험을 보야 되네 얘기했는데 100만 장 갖고 있어요. 한 회사가. 오픈 AI 35만 장 있어요. 우리가 AI 한다고 다 못해요. 우리가 특화된 거, 피지컬 AI라고 하는 응용 기술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해야 되고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한 장에 네이버에 가서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GPU 이렇게 해서 가격 이렇게 치면은 4천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한 장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만약에 꺾이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들은 이거 몇 번 보여주시는데 제가 작년도 이때부터 계속 보여줬어요.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25일 기준으로 봤더니 신나게 잘 떨어지고, 한전하고 반도체를 제외하죠. 거기는 변동성이 크니까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더 맛이 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이게 전체 기업 이익인데 이번 주부터 1분기 이익 발표가 있어요. 그럼 1분기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 거니까 사재기하고 뭐 해갖고 좋았는데 이게 이제 1분기께 반영이 되면은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걸 언제 하냐? 7월, 8월 되면은 이제 이게 확 떨어지고 해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최악의 경제 데이터 기간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표건 한국의 지표건 나쁘기 시작하면 5월 말 정도부터 아주 엄청나게 나쁜 지표들이 막 나올 게 뻔하잖아요, 지금. 이번 4월 수출도요, 4월 10일까지는 괜찮아요. 4월 10일 이후부터 대미 수출이 15% 줄었어요.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수출 통계를 잘 보시는데 미국 수출이 얼마 늘었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이 반도체가 그나마 반도체는 지금 관세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해서 반도체와 이 관세 효과가 기업 이익에 어떻게 먹히는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한 달 이상 쉬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책들 많이 만드시는 분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던 익숙한 세계에서 어쨌든 전환이 된 거죠. 바뀐 거죠.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긴 데이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GDP 대비 무역액 비중이 계속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 때문에 줄고 있고요. 기업 이익도 여기 보시면 80년대부터 쭉 계속 늘었는데 기업 이익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여기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금리가 올랐다가 80년이에요. 1980년부터 떨어졌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는. 그래서 옆으로 가건 뭘 하건 간에 이상 코로나 때 있었던 그런 저금리는 유지될 수가 없고 관세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라간 이 상황에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다음 정부가 이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우리 성장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1962년도 4월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어요. 62년에. 그러니까 지금 63년 됐습니다. 62년생 있으시면은 62년생은 자기 인생이 한국 경제랑 똑같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94년 이때 1만 불을 넘었고요. 2004년에 2만 불을 넘었고 2014년에 3만 불을 넘고 지금 2014년이니까요. 지금 11년째고 어제 IMF에서 한국이 4만 불 되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27일 거려? 뭔가? 29. 15년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1% 라인인데 1% 밑에서 한 3, 4년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쓰려면 지지율이 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걸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또 반대 세력이 있겠습니까? 반대 세력도 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은 다음에는 그 지지율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도 되지만은 우리가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성장을 왜 하는데 분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소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만나시는 분들이 지역구 빼고서는 만나는 건 대한민국 상위 1%만 만나시잖아요. 지역구 가면 전원을 다 만나지만 그러다 이게 분배 문제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포용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은 그 돈으로 분배를 하고 분배를 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쓰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요겁니다. 다. 일본의 이시다 기시다 총리가 2021년에 얘기하고 그 이전에 아베도 이런 내용들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과 분배. 이거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정치형제 책에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 계속 빙빙빙빙 돌아가는 게 상황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별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사람 만나시면 뭐 경제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우리 경제는 내란 관세 이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2주 전에 그 금통위에서 이랬잖아요. 갑자기 터널로 확 들어간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그 최고의 메시지에서 뻥치지 마라. 3년 전에 터널로 들어갔는데 내란으로 금이 가서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관세정제에서 꽉 막혀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질식 상태다. 우리 경제는 그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보수 언론이나 지금 국힘 사람들은 이게 뭐 전부 뭐 관세전쟁 핑계만 대요. 그 이전에는 코로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입에 올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맨날 전 정부 탓하는데 전 정부 때 뭐가 있는데 코로나 있었잖아. 역사상 전 지구인이 70억 명이 나 죽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지도 못해서 그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맛이 간 거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장 노선 우파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당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은 경제와 민생의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해서 보수 진보 정책 구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어디서 연설하시건 뭐 하실 때 꼭 이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 이어서 아마 우리 성경 총장님 그 이전에 경인사연 이사장님도 하시고 포용성장, 혁신성장 이런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진짜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이라서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성경영 지금 상지대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으로. 저기 모니터 앞에 보여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경제문사 연구회 이사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상지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은 상지대가 오랫동안 좀 시끄러운 대학이었고 제가 가서도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총장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전화를 드렸더니 그 아주 힘든 대학인데 잘 좀 해보라고, 또 거기는 민주대학이니까 우리가 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대학이고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라고 제가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제는 민주당 이런 구호를 몰랐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큰 어떤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사이즈에서 그 이제 민주정부에 대한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이제 3개 민주정부가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실적이 어떠한가를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잠깐 좀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OECD 이제 가입하느라고 매우 좀 무리하게 해서 1996년에 1차 도달했다가 97년에 IMF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거를 다시 역전해서 만불대로 회복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입니다. 2002년에 13,000불 돌파했고요. 2만 불대를 돌파한 최초의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7년 연말에 2만 4천 불을 돌파했고요. 3만 불대를 맨 먼저 돌파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7년에 3만 1,000불, 2021년에 3만 5천 불 이렇게 별표를 다 표시했습니다. 역대 모든 보수 정부는 다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들었고 그걸 다시 세우고 만불, 2만 불, 3만 불 고지에 제일 먼저 도달한 정부는 민주정부다.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갤럽이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실적이 뛰어난 분이 누구냐 하는 조사를 했는데 1번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번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두 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는 자료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민주당을 이끌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도대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는 거 보고 도대체 과거 역대 정부의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결말이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임기 이후에 구속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일 최악이었죠. 3년을 못 채웠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저 사람들은 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하고 관계 맺는 사람만 모두 늘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힘센 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 공동체의 올바른 어떤 가치나 기준을 설정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같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공동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전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친구 여러분 마찬가지 제 친구 중에는 보수 세력에 가담해서 정치를 하거나 정부 일을 한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제가 평생을 살펴본 결과 전혀 훈련되지 않습니다. 정부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고 자기 개인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승만, 박정희, 최근 윤석열 일까지 단 한 명도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제대로 실적을 내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그 안정된 기반에 올려놓은 사람이 없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정부는 물론 뭐 소득이 어떤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10,000불, 20,000불, 30,000불 차근차근 그렇게 실적을 쌓았고 그 국민들에게 경제적 기반이 되고 복지가 되고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4기 민주정부에 우리가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 탄핵 계엄 사태 또 탄핵 시기 전체를 저는 별로 힘을 보태지 못하고 저기 원주에서 이 대학 살리느라 하고 이렇게 고전할 때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전체 과정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상황을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결집되고 가장 잘 준비된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탁월한 판단과 어떤 그 대응으로 이 국면을 잘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어쨌든 늘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지지합니다. 잘 해내시고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서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인데 꼭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좀 개선될 수 있게 좀 그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공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혹은 자기가 그 가공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안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피크 코리아라는 현상이 피크는 피크 저펜이라는 이제 그 책에서 나온 이제 개념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한국이야말로 피크 코리아 상태에 도달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훨씬 더 빨리 대한민국의 하강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더 위험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인구 정점인데 인구 정점이 2020년에 도달했습니다. 5,184만 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했고
그것이 바로 2020년부터 데드 크로스가 진행이 되는데, 데드 크로스는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가, 당해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추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됐고, 지금 그 이후에 매년 10만 명, 20만 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이런 현상이 곳곳에 일어날 텐데, 이게 전국에 널리 퍼져서 진행이 되니까 내년에 당장 이렇게 10만 도시, 20만 도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그게 현실이 아니고 조만간 사라질 환상이다. 왜 그러냐? 인구 데이터는 인구 이제 전문가 중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제목이 예정된 미래입니다. 인구학 관점에서는 사회과학의 모든 지식은 미래를 물론 예측할 수 있는데 결정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 가능성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인구학자들은 결정론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정되어 있다. 이거는. 뭘 보고 그러겠습니까? 출산율, 사망률, 그 다음에 국내외 이민이 어느 쪽이 이제 더 늘어나는가. 이 과거부터 쭉 진행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정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전국에서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걸 모으면 10만 년, 20만 년 도시가 사라지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이전에는 대팽창기, 우리가 사이클 하나가 크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팽창기를 다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갈 때 학교가 적어서 어린이는 태어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2부제, 3부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도 그때는 어디다 대학 그냥 간판 내에 걸면은 수많은 학생이 대학에 전역하니까 대학이 뭐 망한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부터 초중고 다 지금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이 지금 문 닫은 여러 지금 대학이 문 닫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제도 정점이 2020년입니다. 경제 GDP 랭킹을 보면 2020년에 세계 10위에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그 GDP의 덩치는 조금씩 커집니다만은 세계 비교를 하면 이미 정점 단계에 도달했다. 오른쪽은 고령화 현상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두 개가 완전히 정반대, 이게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가 작년 연말에 작년 12월 23일 날 1,0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20%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5년 후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1,891만 명이 됩니다. 거의 2배 더블링이 되는데요. 이 고령화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연말에 1,000만이 됐다는 이야기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5,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5,000년 만에 1,000만,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됐는데 그게 25년 후에, 불과 25년 후에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모든 자원이 다 노인 집단을 건강을 관리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이런 쪽으로 다 돈이 이제 다 가게 되기 때문에 젊은 인구를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키우게 하고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쓸 돈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시군구 위험수 저렇게 높고 2047년이 되면은 거의 100%, 이거는 감사원 보고서가 여러 가지 정교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의 100%가 다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있고 2100년이 되면은 출산율을 0.72로 가정할 경우에 2100년의 인구는 1703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은 중간에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2400만쯤 된다고 하는데 2400만이나 1700만이나
시간이 조금 더 가면 결국은 소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 2.1을 어느 시기가 되든지 간에 출산율을 2.1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시간의 문제지 그건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2.1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진행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재정 적자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2072년에 7,300조 적자 국가부채, 오른쪽은 국민연금에 관한 건데 다행히 이제 국민연금 계획이 있어서 저게 64년까지 이제 고갈이 지연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진행이 되니까 국민연금 적자 누적분이 1경 7천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고 모든 것은 무너져 내게 돼 있고 이미 지금 군대를 채우지 못해서 50만이 지금 무너졌고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생산할 사람도 없고 하나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한다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비상사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축소사회, 우리 홍성국 의원님 책에는 이제 수축사회로 되어 있는데 수축사회, 축소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경제가 지금 매우 아까 여러 지표가 나왔는데 저는 요 몇 년 사이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이 거의 다 죽어 있는데 제가 이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할 때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무너졌지만 다음에 장기간 부동산이 이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병의 근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선성장 후 분배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제가 73학번인데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선성장 후 분배, 그때도 성장하고 복지에 대한 논쟁을 했는데 아무도 선성장 후 분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3년 1월 2월에 인수위를 하는데 그때 인수위에 이정우 교수님, 그 정책실장 하던 이정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경제분과 1분과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부 토론도 하고 밖에 기자들 인터뷰 같은 거 하게 되는데 빨리 한국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거를 이 기성 언론들이 이게 사회주의자라고 노무현 당선자를 그렇게 욕을 하고 싶은데 1차 타겟을 이정우 위원을 선정해서 그분의 주장을 이게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국 의원님 그때 같으면 그 사회주의를 몰릴 뻔했어요. 세상의 생산 과정이 성장과 분배가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잘라서 생산, 소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배, 이게 다시 또 생산해서 순환이 중단되면은 그 병든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인하고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그때 성장 분배 선순환을 사회주의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류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배 없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배와 복지에 너무나 그동안 장기간 이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제 우위의 사회가 되고 사회는 뒤로 밀어도 되고 환경은 더 밀어도 되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젊은 사람이 결혼 못하니까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늘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집을 살 수 있는가? 내 노후는 보장이 되는가? 이런 오만 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가 그거를 국가가 그런 보장 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거죠. 결혼에 애 안 낳는 거죠. 애를 낳아도 한 명 이상 절대 안 낳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0.72, 작년에 0.75의 비극인데 0.75, 0.75 되면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2.1에 도달하지 않는 어떤 출산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간이 가면 반드시 소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장주의 헤게모니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성장주의 헤게모니에서 저는 민주당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과격하게 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모든 걸 성장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하는 이거를 하려면은 정책만으로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대토론을 해서 성장은 뭐고 분배는 뭐고 이게 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결고리가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저출산이고 그것이 초고령하고 그것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영국의 대처가 1979년에 집권하면서 이 세상에 사회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세상에 사회 같은 건 없다. 오직 마켓과 패밀리가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자의 그 신조가 그런 것인데 다 그런 주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열광했죠. 그런데 사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핵심이 인구고, 인구가 줄어들면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죠.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한국이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 버틴 것은, 한국은 수출 수입 경제, 수출 수입 비율이 GDP의 대개 80% 이상, MB 때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 축적 이 순환 과정, 이 서킷이 해외 부분에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도 기업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늘 거기에, 특히 이제 보수들은 거기에 대자본가들, 기업들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고 그렇게 해왔고, 민주당 정부도 그 사이에 무슨 김대중 대통령 생산적 복지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 비전 2030 했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한국판 무슨 뉴딜 했지만은 더 과감하게 더 큰 임팩트를 가지고 이걸 해야 돼. 다음에 들어오는 정부가 그걸 못 바꾸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정책의 어떤 방향을 잡았지만은 늘 좀 주저하고 늘 더 세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세게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제가 당장 사기 민주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어떤 여론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는 여전히 성장 우위의 사고를 하고 있고 해서 이 정책들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재집권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데, 그러나 길게 생각하고 이번에 요만큼 갔다 하면 더 간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더 연장하면 이어나가면서 반드시 이 잘못된 성장주의 헤게모니를 깨지 않으면은 저는 이 나라 장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무너지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파란색인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일본을 드디어 추월했습니다. 이건 뭐 환율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텐데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지금은 대등하게 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저도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찾은 답의 핵심적인 답변은 김대중 정부의 탄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초고속 통신망, 디지털, 그리고 한류 문화를 키워서 문화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문화와 이 제품이 결합이 돼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다 고평가를 하고, 이 동력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2009년에 저쪽에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그 팩스로 현장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이 그런 디지털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발전돼 있고 우리가 모든 게 생활에 있는데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이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IMF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을 진보주의자로 살았는데 진보적 정책을 한 게 아까 그 생산자 복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한 거, 남북 대화 성사시킨 거, 요 몇 가지는 실제로 사회경제정책은 보기 어려운데 저는 반드시 초고속 통신망 만들고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 기초를 놓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한류를 세계적인 어떤 문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여기 사회국가에 관한건데, 저 2023년 통계는 우리가 35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 중간방, OECD는 제하위권이고, 다른 나라 포함하더라도 경제원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성과, ACES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 성과를 보는 건데, 이게 세계 6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환경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글루하고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작년에 노벨상 받았죠. 이분들의 시각을 도입하면은 정치 제도가 약탈적이냐, 혹은 배제적이냐, 포용적이냐, 경제 제도가 배제적이냐, 포용적이냐를 따지고 보면 한국은 A의 위치, 저게 이제 군주제나 그 식민지배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는 수탈적으로 배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국은 저게 A에서 C로 갔다 C. 이 C는 독재 정치를 했지만은 자본주의 경제를 해서 북한하고는 달리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에스모글루의 주장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보면은 거기에 남북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C이고, 그 다음에 D로 간다는 것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D로 간 것은 사실인데 지난 한 87년부터 한 40년간 이제 민주정부를 운영하다 보니 그 사이에 경제 영역은 대기업의 어떤 그 독과점이나 저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민주주의 제도는 이게 이제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특징이 이게 이제 대통령제, 양당제, 다수결제, 이런 제도적 특징들이 대단히 성자 독식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이게 서서히 이의 과정으로 경제 제도의 어떤 포용성이 줄어들고 정치 제도의 포용성이 줄어드는 이의 상태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위치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불평등 더 심해질 것이고 정치적인 대결도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 끝판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와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역행할 때 뒤에 나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한 정책 중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출발하자마자 감세 정책을 한 것입니다. 감세를 실행한 게 아마 본래 계획대로 하면 아마 100조까지 갈 수 있는 게 83조를 감세 정책을 했는데, 이게 OECD 통계를 볼 때 OECD 국가 재정 수입의 GDP 대비가 얼마냐라고 할 때 거의 3% 정도를 다운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복지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세수가 줄어들고 2중, 3중으로 이게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제도와 또 결함 있는 정치 세력이 결합될 때 우리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뭐 우리 87년 체제 문제, 이게 다 성자 독식의 구조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둘 다 분점 정부입니다.
정부는 행정부는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고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노태우 시절에는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대화를 선택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분은 현실 판단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결을 매사 대결하고 매사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탄으로 간 것이죠. 물론 노태우 정부도 중반까지는 계속 대화하고 그때 많은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양반도 마지막 단계는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보수화되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위험들이 여소야대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내각제가 되거나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서 정치 세력이 이기는 자가 몽땅차 이 구조가 아니고 연합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탄생 전에 서로 연합하고 협약하고 다음에 이제 연합 정부가 통치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저는 이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과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대해서 뭐 굳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지만은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요소는 신자유주의면서 경쟁국가 복지가 아닙니다. 경쟁국가 이런 모델을 저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 길을 갔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부총리한 사람은 참여정부 때 저하고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의 그 경향을 보면은 명확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르지 못한 길을 간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봅니다만은 이 양반은 출세를 원했고 출세했고 마지막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저는 갔다. 그 길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교에 있어서 저는 외교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외교는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국익을 앞세우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일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도 있고 같이 사는 길을 모셔갈 수 있지만 외교관들은 국익을 따라 움직여야죠. 제가 욕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신들이 국익은 제쳐놓고 자기들 이념을 앞세워서 무슨 자유진영이 뭔 놈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마치 70년대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 박정희 정부가 했던 그런 식의 구호를 하는 자유를 가지고 이 진영이 결합했는데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 수출 통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대결주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고, 요거 우리 문재인 정부 외교 뭐 등은 다 잘했습니다. 통상 잘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스웨덴의 버이뎀이라는 연구소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 문재인 정부 때 요 위 점수가 민주주의 점수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죠. 혁신 역량이 오늘 제가 혁신 역량 강조를 많이 할 텐데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 지표로는 한국이 세계 6위쯤 됩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거에 보면 한국이 6위. 이거는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느냐? 그 결과로 논문이 얼마 나왔고 특허가 얼마나 생산됐느냐? 양적 지표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오른쪽은 기술 그 수지를 보면 계속 적자면 계속 적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기술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흑자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암기식 교육을 계속합니다. 지금 AI 시대는 암기가 불필요합니다. 암기 교육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AI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인류의 지식을 다 학습했고 우리가 접속하기만 하면은 모든 지식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은 계속 원천 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놓을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다른 거 모방하고
조금씩 개선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다. 종합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박정희 때부터 현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보시면 맨 이제 맨 좌측에 이게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고 가운데 박스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민주정부가 적극적인 방향전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현상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미래가 이런 말 참 아침부터 드리기는 참 미안합니다만은 결국은 소멸의 길이 될 것이고 붕괴의 길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간도 단계가 왔습니다. 이미 축소사회, 축소경제 이런 상황에 도달해 있고 정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방해하는 게 우리 정치죠. 배제적인 어떤 배타적인 정치, 성자독식 거기다가 이제 경제 영역에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 2차 거대 전환, 제가 이 거대 전환이라는 표현은 칼 폴란이라는 학자의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차 거대 전환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도입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폴란의 의견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이 메커니즘은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일반 상품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사람도 상품화하고 자연도 상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떤 수단적인 존재를 만들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해서 자연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칼 폴란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전환을 새로운 전환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은 좁은 회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가운데가 좁은 회랑입니다. 오른쪽은 국가가 너무 강하거나 왼쪽은 사회가 너무 강하면 민주주의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 중간에 아주 좁은 회랑으로 난 요 균형을 이루는 요 영역에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탄생한다라는 것이 좁은 회랑의 기본 주장이고 제가 거기에 국가 변동론을 대입해서 보시면은 왕조, 독재, 민주, 혁신 등등 포용국가 이렇게 이제 국가의 진화 과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요. 요 오른쪽을 보시면 X축에는 포용성, 이거는 이제 국가가 사회 지출, 복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봤고 Y축에는 국가의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냐 이 두 개를 이제 교차시켜서 둘 다 낮으면은 이제 둘 다 낮은 것을 저는 발전 국가라고 봤고 포용성이 높은 것을 복지국가로 봤고 혁신 역량이 더 높은 것을 혁신 국가 이 둘 다가 높은 상태를 혁신적 포용국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2016년 말에 문재인 후보 측에 전달하고 이것이 나중에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가 비전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관찰하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노르딕 국가들이 도달해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지금 절감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노르딕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GDP의 42%, 3%를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광범위한 영어로 표현 소셜 프로텍션, 이 복지를 비롯해서 환경이다, 교육이다 이런 영역에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사회는 출산율도 높고 여러분 노르딕에는요 좋은 것이 거의 좋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혁신 역량도 높고 행복도도 높고 행복도 1위가 항상 노르딕 핀란드, 스웨덴, 무슨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의 비결은 여기 있는 대로 포용성과 혁신력을 동시에 다 높이는 거. 이게 혁신적 포용국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둘 다가 혁신만 가면은 혁신의 이중성이 있는데 혁신은 잘하면 경제 성장을 높이는데 동시에 불평등을 급속도로 높이기 때문에 혁신과 포용이 같이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이 그렇고 영미권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가야 되고 하나의 축을 더 만든다면은 지속 가능성 요 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얘기 드리겠고요. 포용 혁신과의 제가 과제를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대개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존속적 혁신이 있고 파괴적 혁신이 있는데 존속적 혁신은 어떤 주어진 기술, 주어진 제품의 틀 안에서 이거를 부분 개량하고 개선하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고 파괴적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본 틀을 깨고 이뤄내는 혁신이 파괴적 혁신인데 이게 어느 나라 경제가 잘 가려면은 어느 단계까지는 점진적이고 존속적인 혁신을 하다가 어느 단계는 도약을 해야 됩니다. 파괴적 혁신을 가야 됩니다. 혹은 근원적 혁신을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게 약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그때 이제 선대위에 미래국가 전략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팀이 개발해서 제시한 모델이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 주도형 어떤 성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역량 주도 성장 모델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소득이라는 것은 경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앞에 선행 단계로 놓으면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모델보다는 역량 주도 성장 모델이 저는 더 맞다고 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 이 교육 혁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시간이 와야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역량을 최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양쪽에 혁신 성장, 포용 성장 등등을 해서 국민 역량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경제 모델을 만들자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요. 제가 그때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구조, 제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10대 수출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한국 경제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를 이 데이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10대 수출 부문 지난 20년 동안에 10개 중에 8개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실까요? 이 좌측은 천대 기업의 매출 변동인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매출 규모가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삼성전자입니다. TSMC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2015년 단계에서는 전체 매출 규모가 기업 주가가 비슷했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홍 의원님은 SK 하이닉스 이제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은 헤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헤매고 있는 것이나 천대 기업의 매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포트폴리오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 현상이 다 동일한 현상이다. 이게 모두 혁신 능력이 파괴적 혁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역량이 부족하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가 이노베이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중국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AI 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지금 이제 앞서기 시작했죠. 자율주행.
거의 모든 면에서 최근에 중국에서 개발한 자동차가 작년에 개발한 자동차가 이거는 PHEV 모델인데 한 번 주유하고 한 번 충전하고 2,500km 나가는 자동차 개발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기아 정말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제 다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무슨 배터리, 그 다음에 ESS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 기술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신산업정책 ABCDF 저는 여기에 우리 미래 산업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G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이것만 하면 되냐 제가 H를 한다 못하자. H는 해피니스라고 그래. 해피니스. 기술과 산업 안에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거 하면 국민이 다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제조업에 갇혀서 기존 그 주력 제조업에 갇혀서 한국이 꼼짝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AI와 결합해서 이것을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대신에 이걸 해내면 제조업 기반이 강한데 AI를 도입해서 새로운 공정, 소재, 제품을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겠나. 이것을 위해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4기 민주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번은 혁신정책 좀 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교육혁명을 해 주십사. 제가 2022년 당시에도 교육 아젠다를 좀 최고 아젠다로 높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그때는 이미 다 문이 다 닫혀가지고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이거 토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 잘못하면 의원님들 교육을 탑 과제로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설명했습니다. 암기 교육이 좋은 말인데 우리는 여전히 암기 교육 시험 치고 등수 내고 대학 다 가고 그러니까 삼성이 헤매고 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다. 기술과 교육 사이는 이게 서로 이 레이스를 하는데 먼저 기술이 오고 다음에 이제 교육이 따라갑니다. 지금은 맨 상단에 AI 혁명이 진행된 상태인데 교육은 아직도 그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 미래에 희망이 없다. 반드시 이 교육혁명이 앞으로는 AI 또 산업혁명을 앞지를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다음 이것만 해야 됩니다. 교육혁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 의원님 이번 대선에 1번 혁신정책, 2번 교육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진에도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23만 명이 태어나는데요. 인도는 2,300만이 태어나고 중국은 900만 태어나는데 23만 4만 태어나서 어떻게 누가 AI를 개발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미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절대적인 질적인 수와 이 양과 질이 다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글로벌 인구 인재 확보 노력을 하자. 저희 대학이 그 일을 지금 앞서서 지금 실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재가 부족하니까 저희 대학에 세계 한류, 한상, 한인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이라 그러고 세계 한상 기업에 한 1,000만, 최대한 1,000만 정도 종업원이 있고 우리 한인 동포가 708만 명이 있다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창업도 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도 하고요. 지금 누굽니까? 그 요새 미국에서 트럼프 옆에서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남아공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해외에서 들어온 천재들이 좋은 기술 만들고 기업 만들어서 엄청난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는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 지금처럼 가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5천만 내국인에다가 5천만 내국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2억 2,500만 한류, 그 다음에 한상, 우리 한인 동포가 결합된 우리 한반도 안에 5천만 그 나라가 돌아가고 있고 바깥에 3억 인구로 구성되는 문화 경제 공동체가 우리하고 연결된, 그래서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하고 더 강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는 상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워낙 좋아하고 한국이 수출 수입 많이 했는데 한국을 플랫폼 국가로 만들자. 5대 플랫폼으로 한국과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첫 번째가 글로벌 문화 플랫폼. 이거는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폭삭 속아서도 안 본 분이 계십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전 세계가 둥글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 우리나라 앞으로는 이제 시험 보는 공부 말고 좀 다른 공부 해서 교육 플랫폼 가고요. 글로벌 바이오 의료 플랫폼.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선호 1번이 영국이라 그러고요. 2번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민 오고자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의료, 수술 잘 받을 수 있고 바로 이제 치료 가능하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린 스마트시티.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과 AI를 결합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업 플랫폼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좀 우수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자. 제도 개혁하자는 것이고요. 사회통합과 혁신경제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일 좋은 혁신과 포용과 지속 가능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정선의 재정이 GDP 34%, 35% 생각합니다. 우리는 31%를 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갔다가 윤석열 정부 28.9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일단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가면 또 저항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34, 5까지 가자. 공정과 혁신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뭐 꼭 말씀드릴 것은 집권을 해야 될 게 정의를 실현할 일이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의를 실현하고 어디까지를 언제부터 포용할 것인가. 이 경계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길을 가더라도 진보와 보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잘 살려내자. 이것과 정의 실현이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저항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더 우리가 장기로 지속 가능한 그런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다. 공존의 길을 모셔가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포용적 혁신과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 개념이 될 수 있겠다. 혁신의 길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여기 제가 좁은 회랑 델리킷 밸런스라는 이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의 뜻을 한번 여러분 좀 두고도 고민해 보시고요. 참여정부 때 4대 개혁입법이라는 걸 했는데 이 4대 개혁입법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저항을 받고 너무나 많은 정치 에너지를 소진해서 그 뒤에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엄청난 저는 역작이 있을 생각합니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량 5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저는 그때 국가경영발 정치하면서도 고생을 굉장히 했는데요. 비전 2030 실현 빨리 못한 게 저는 천천히 하려는데 생각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매우 미묘한 균형, 그 다음에 이 좁은 혈안으로 극우 세력이나 이 반대 세력이 이 좁은 틀을 빠져나가지 않게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계획에 도달하는 또 5년 정부로 다 되지 않으면 다음 5년 민주정부를 더해서 10년 정도 최소한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밖에서 응원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